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봄을 건너뛰고 바로 초여름이 된 듯합니다. 어제요 일부 지역에서는요 한낮에 30도까지 기온이 올랐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높게 오른다고 예보가 됐습니다. 평년하고 비교해보면 한 5도 이상 높은 건데요. 당분간 이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어제 있었던 윤석열 당선인의 장관 인선 내용이 일면 톱 기사로 사진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자, 물가를 잡을 추경호, 집값 잡을 원희룡, 각각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토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취임하게 되면 바로 만나게 될 경제적 난제가 바로 이겁니다. 물가 엄청나게 뛰었죠. 그리고 집값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윤 정부 첫 내강 8개 부처 인선. 그렇다면 이제 10개 정도 남았어요, 지금요. 안배보다는 능력 우선이다. 그러면서 쭉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밖에요. 반도체 전문가 이종호, 과기정통부, 그리고 의사 출신 정호연, 복지부 발탁이 됐다. 이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대부분의 신문이요 어제 인선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고요. 그 밖의 기사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검수완박 대립 격화되고 있다. 당선인은 그런데 거리를 두기 하고 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죠. 자, 인수위도 침묵하고 있고요. 당선인은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천인 공로할 범죄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여야 지금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보시죠. 자, 기사가 이쪽에 1단 기사로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양육비 1위 국가 어딘가 보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나라, 전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1인당 GDP 국내 총생산과 비교하면 7배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은요, 한 20살 가까이 될 때까지 한 명당 한 3억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봅니다. 자, 미국의 한 투자은행이 분석한 건데요. 중국 가처분 소득 대비 1위. 우리나라 다음이 중국인데 실제 가처분 소득 따지면 중국이 높긴 하다. 근데 절대적인 값은 우리나라가 높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길래 그런가요?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요. GDP 대비 4배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보다 훌쩍 넘어서고.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물가 얘기가 있죠? 아까 인선도 물가 얘기가 곁들여져서 나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갈비탕은 11.7%, 짜장면은 9.1% 껑충 뛰었다. 외식하기 겁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월 외식 물가를 따져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인 거죠. 6.6%가 올랐습니다.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이런 외식 물가 등등등보다 좀 범위가 큰 물가 발표됐는데 그때는 4.1%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외식 물가만 좁혀서 보니까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지금. 햄버거, 김밥 등 39개 항목 전부 올랐다. 전부 올랐다.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항목 찾기 어렵다. 나가서 보면 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아침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요, 오늘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경육남.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신조어 같은데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장관 인선 결과를 보고요. 오늘 언론에 나온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경상도 출신의 60대 남성이 많더라. 그래서 경육남. 사실 과거 인수위 시절 때 당선인들이 뭔가 장관 인선 발표하면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역시 새로운 표현 나왔군요. 경육남. 이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부인입니다. 부인이요. 그러니까 기사가 오늘 신문에 좀 여기저기 실려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이렇게 기사가 각각 나와 있는데요.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두 인물 얘기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결론 내달라. 어제요. BTS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대규모 공연을 했죠. 그리고 원래 첫 공연이었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병역 관련된 얘기를 소속사에서 꺼냈습니다.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관련 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나카무라 스미스.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나카무라는 일본식이고요. 스미스는 미국식 이름인데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지금 검찰 지도부가 짝 이런 모습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될 무렵 미 군정 시기에 나카무라 스미스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였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새로운 정부, 이전 5월 들어서 출범하죠. 그리고 장관 인선 얘기입니다. 먼저 화면에 사진, 얼굴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제 인선된 8명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렇게 돼 있고요. 주경호 현역 의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과기정통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입니다. 이렇게 쭉 돼 있죠.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조직 지금 인수위 체제에서 뭐 손질하거나 그런 거 없고 일단 나중에 하겠다. 그러니까 현 정부 조직 부처 그대로 인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뒤쪽을 좀 볼까요, 사진에?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도 후보자도 임명이 된 거죠. 원래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공약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안 하고 일단 장관 인선하겠다.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어제 인선 내용이고요. 다음은요. 표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인선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적을 갖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 일단 이 8명인데요. 뭐 이름과 이제 직책이 있는데 아까 키워드하고 좀 관련되면은요. 경육남이었어요. 보이시나요?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구 62. 국방부 장관 이종섭 경북 영천 62. 문화체육부 장관은 여기는 서울 출신인데 68. 여기는 이 경상도 쪽은 아니네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 대구 62. 어느 정도 경육납 이해가 좀 되시죠? 약간 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여기 보면 경남 고성도 있고요. 경남 합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5명이, 8명 중에 5명이 경상도에 좀 고향을 두고 있다. 그리고 60대가 많다. 뭐 이렇게 돼서 그런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인선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당의 반응도 좀 있었는데요. 야당이죠? 아니죠. 이전 야당이 되는 지금 여당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에 기준을 두고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지명해야 될 공직이 많기 때문에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 비전과 철학은 보이지 않고 내각을 채우는 데 급급한 주먹구구식 인사 발표였습니다. 제 식구 나눠먹기식 농공행사 인사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뭐 어떤 장관 인선이 이루어지면은요, 뭐 이런 이 경쟁 정당에서는 사실 좋은 평가 안 내놓죠. 어제도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다음은요, 두 가지 기사 준비했는데요, 평가를 좀 담고 있는데 평가의 결이 좀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친해도 똑똑하면 쓴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 친하다고 뭐 친한 사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 의식하지 않겠다. 똑똑하면 쓰겠다. 그러니까 능력을 본다는 거네요. 8명 가운데 7명이 60년대생 그리고 영남 출신이 5명이다. 앞서서 확인해 봤죠.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능력만 보겠다는 거죠. 좀 더 보죠. 조직을 잘 알아야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 해당 분야 잘 이끌지가 선정의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평균 연령이 60.5세 그리고 여성 후보는 1명이었다. 자, 민주당 반응 있죠? 인사는 균형인데 우려스럽다. 그리고 정의당은요. 정의당이 이런 평가를 했군요.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내각 경육남 이렇게 나온 거군요. 표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능력만 봤다지만 통합과 균형은 안 보였다. 그렇습니다. 장관 인사 때 보통 뭐 통합형 내각이냐 뭐 안정형 내각이냐 등등 여러 표현했는데 이런 거 균형 통합 이런 건 보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처 장관도 금주에 마무리 예상. 한 10명 남았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저 인수위에서는 어제 여러 가지 처음 지적이 이런 게 나왔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아직 자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패널 분들의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좀 질문을 드리고요. 판넬에 써달라고 제가 요청을 좀 드렸어요. 먼저 윤경호 의원님, 어제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 입장에서 예. 설렘이 좀 안 느껴지더라. 설렘. 예, 그 얘기는 기대감이 좀 낮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금 한국일보의 평가 중에 능력을 우선해서 썼지만 통합이나 균형은 사라졌다. 이제 그런 거하고 조금 연결이 되겠죠. 예. 아마 하마평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 많은 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예상을 한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예. 그럴 수 있다 이러지만 이번 인선은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 인선에 언론에서 사실상 잘 맞췄어요. 언론에서요. 굉장히. 그렇지만 예. 지금 언급한 것처럼 내각의 얼굴인 한덕수 총리 지명자부터 예. 지금 어저께 발표된 8명까지를 보면 왠지 좀 설렘이나 기대감 같은 게 좀 덜 느껴진다. 그렇다면 약간 감흥 뭐 이런 거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첫 조각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저런 분들이 새로 일을 맡으면 뭔가 좀 관료 사회에 아니면 뭐 국정 운영에 새바람이 좀 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예.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지는 게 저는 첫 느낌이고요. 더 중요한 건 윤 당선인이 일부러 설명을 하면서 선거 과정부터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역, 연령, 세대 안배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또 강조했죠. 근데 그게 과연 국민에게 역시 똑부러지게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낌을 줄까 아니면 야 이거 우려된다, 걱정스럽다라고 느낌을 줄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 지역에 대한 안배는 저는 굳이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건 뭐 어떤 정부에서는 뭐 특정 지역이 오히려 더 편중됐다, 더 우대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상대적으로 나오니까요. 예. 그러나 정부와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예.
성별과 세대는 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능력만으로 따져가지고는 공정한 경쟁이 되기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예. 세대나 성별에서는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앞으로도 저는 고려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걱정된다. 이 점을 좀 그렇다면 여성 후보자를 조금 더 늘렸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젊으니까 40대 정도 장관 정도도 좀 포함됐으면 뭐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꼭 40대가 아니어도 20대, 30대라도 뭐 유럽 나라 어떤 데서는 예. 왜 그런 게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부럽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또 보도를 잘해요. 그런 거를. 그쪽을 뭐 한번 쳐다보자 이러고 우리는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는 왜 못하는지 그런 거를 좀 감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신경기 전 의원님. 신경기 전 의원님은 두 가지를 쓰셨는데 일단 유친 문안 설명해 주시죠. 친하지 않으면은 발탁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선인하고 뭔가 인연이 있지 않으면 뭔가 인연이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당선인 아니면은 캠프 아니면은 당하고 굉장히 밀접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예. 근처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라는 것이 확정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예. 지금 8명이 됐으니까 10명의 장관이 남고 지금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대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수십 명의 인사 중에서 기대할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무난하기는 한데 예. 이제 또 뭐가 튀어나올지는 모르죠. 친한 사람들 중에 뭐가 튀어나올지를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이게 과연 문안으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거기에 유난이 또 있을지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원칙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나하고 아는 사람 내지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 이런 정도 부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예. 내각이나 근처에 올 생각하지 마라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제일 큰 게 통합이고 또 하나가 이 갈등이거든요. 예. 이 갈등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에는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8명 중에 다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식의 방향을 보여주는 깜짝도 있고 예. 발탁도 있고 나하고 친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 이런 게 좀 섞여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 나는 여기서 아웃사이더구나. 나는 이 정권하고 별로 관계가 있을 턱이 없구나. 이렇게 체념을 만드는 시사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좀 어제 좀 암울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머지 인사에서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제 또 인사청문회에서 또 뭐가 나와서 유난한 청문회가 될지 그것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이스타블리시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뭐가 나올지 지금 전혀 알 수 없고요. 특히 교수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약진을 했는데요. 이 교수 출신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 예. 관료들은 일방 환영하면서 일방 또 환영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환영하는 건 자기들이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 환영하는 거고요. 또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또 암담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인 것 중에 하나는 학자 출신들, 교수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특징으로 하나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정도 그래갖고 한 10자리 정도 더 남았거든요. 이번 주 내로 또 인선을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고요. 최영철 편집위원과 천안 변호사도 뭐 간단하게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위원. 뭐 정치 인사가 결국에는 뭐 정치적 인사도 봐야 되지만 결국에는 뭐 내각이 여러 가지 국정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주의적 인사도 봐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다를 고려했는 인사였을 텐데 예. 저는 뭐 두 가지 다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뭐 B+ 이상은 받은 인사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영남에 다소 편중되었다는 그런 비판이 있긴 예. 하지만 영남이 결국에는 지난 정권 때 워낙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보상의 차원도 있는 것이고 그럼 영남 쪽에서는 지금 좀 이 인선 보고 환영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이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장 많은 동의와 지지를 보냈던 뭐 대구 경북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이런 그 경상도에 대한 뭐 동의와 지지에 대한 보상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선인이기 때문에 예. 이번 첫 인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 경상도에 대한 약간 배려 이런 것도 좀 읽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설명했지만 최영철 편집은 좀 그렇게 그 보시는 프로필에 거네요. 그렇게 다 나오는데 국민들이 아. 객관적인 데이터 결국 증거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예. 동의와 지지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로 국민들은 해석할 것이고 그리고 뭐 약간 아쉬운 점은 아까 윤경호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엔 통합과 포용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메시지는 다소 부족했다. 결국 호남 그리고 여성 예. 뭐 20, 30대 세대 간 뭐 형평성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남은 인사에서 당선인께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인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뭐 이번 인사는 어느 정도 뭐 B+ 이상의 무난한 예.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전 이 영남 쪽 상황을 좀 잘 아시는 언론이시고 천하람 변호사는 호남 쪽 상황을 좀 잘 아시는 지금 법조인이신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어제 이제 순천에서 예. 그 시민단체 대표랑 이제 전직 총장 하셨던 분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나왔겠네요, 당연히 네, 얘기가.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재밌었던 것은 꼭 호남 출신이 아니라도 실력이 좋아서 예. 호남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잘하기만 일만 잘하면 된다. 아니 그럼요. 호남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호남 예. 출신인 게 뭐가 중요하냐 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았고요. 근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겁니까? 저희가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과 네트워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떤 호남에 있는 현안들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조금 많아야 되는데 이게 꼭 장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장관의 출신 지역이 뭐 꼭 호남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러면 뭐 예. 모든 장관을 호남 출신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조금 취약한 인적 네트워크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는 게 지금 호남에서의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들이나 다른 언론들도 보면은요, 뭐 다양한 평가를 좀 담고 있어요. 그리고 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평소에 이제 어떤 논조와 또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요, 어제 있었던 인선 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분, 이분입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대장동 저격수에서 부동산 해결사로 서민 주거 안정 집중하겠다. 어제 이렇게 각오를 밝혔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동안 표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경선 후보 뭐 이런 거였잖아요. 대선. 근데 이제는 장관 후보자로 좀 표시가 됩니다. 좀 더 보죠. 대선 후보 거치면서 무게감을 높였다. 특히 대장동 부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대장동 일타 강사였어요, 별명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나온 뒤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원희룡 후보자는 부동산 쪽 전문가가 아니다. 비전문가. 그런 지적에는 정무 역할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이 또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어제 당선인도 설명이 있었고요. 후보자도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차례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린 도시 등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분입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입니다.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일은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의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가 발탁된 이유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와 과장된 정치 공세에 앞장섰던 것에 대한
농공 행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경쟁을 벌였던 경선 후보였어요. 대선 경선 후보자. 근데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과 경쟁을 벌였던 다른 전직 후보자들, 지금 전 후보가 아니신데 이분들은요, 최근에 다 선출직에 뽑히거나 선출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자는 임명직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원희룡 후보자의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다소 정치적 포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방 권력에 홍준표, 유승민 두 예. 경선 경쟁자가 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정부 쪽에 자신의 우군 세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놔두고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받쳐주고, 그리고 당에는 이제 곧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권력 균형을 조금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원희룡 지사도 이렇게 사실 국토부 장관 어떻게 보면 좀 격이 낮다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대선 후보였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대선 후보가. 하지만 이것을 받은 것은 예. 결국 그러한 포석에 동의한 것이고, 그리고 지자체장 출신이 예. 결국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처럼 예. 앞으로는 대선에 굉장히 많이 도전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제주지사로 있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굉장히 능력이 좀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인지도가 너무나 낮았다. 그것을 뭐 인터뷰할 때도 여러 차례 좀 예. 속내를 말씀하셨던데, 그러한 측면에서 확실히 부동산 문제, 전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높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 해결사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는,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자신의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비루트를 정말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러한 기회를 잡았다고, 그래서 과감하게 국토부 장관을 수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그럼 향후에 원희룡 후보자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선택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결국에는 경선 후보도 결국에는 자리를 주면서 포용하는구나,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러한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예.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한 인사가 아닌가.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로 해석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득을 얻고,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입장에서도 충분한 이득을 얻는 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예. 제주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굉장히 적임자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 부동산, 도시계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규제를 푸는 문제,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에서 여러 가지 쌓아온 현실 감각을 갖고 예. 중앙정부에 가서 정말 도시계획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한다면 정말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충분히 내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원희룡 후보자가 인터뷰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본인이 제주지사로 가면서 서울에 있던 집을 팔고 내려갔거든요. 당시 한 8억 정도로 팔았다는데 지금 그 집이 20억을 넘어갔거든요. 그 얘기를 자주 하세요. 이게 바로 집값 폭등의 문제라 본인이 실감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부동산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예, 윤경호 의원님. 국토부 장관 그러면 사실 부동산 값, 좀 좁히면 아파트 값, 이거 담당하는 걸로만 비춰져요. 그러나 국토부 장관의 업무 중에 아마 엄밀히 따져서 이걸 계량적으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부동산 관련 업무가 절반에 훨씬 못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내정자가 오히려 제주에서 스마트 시티라는 사업을 해봤다는 게 예. 우리가 앞으로 미래 주거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돼야 되는지를 그림을 한번 그려봤다. 이게 오히려 주목할 만하다면 할 수 있어요. 뭔가 도시계획, 그런 구상 이런 거에 좀 경험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 그러면 예.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공급 조절, 공급을 대량 늘리거나 예. 아니면 수요를 조금 억제시키거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은 부동산 정책에 더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금리. 예. 무슨 말이냐?
대출 줘버리면 예. 신규 수요 얼마든지 아. 억누를 수 있잖아요. 사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새 집 마련하려는 사람 아니면 두 채, 세 채 늘리는 사람도 예. 대출을 줘버리면 그때부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금융위원장이나 경제부총리의 몫이 훨씬 크고요. 더 중요한 거 금리는 한국은행 총재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세금 아니에요, 세금.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지만 거시경제 정말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는 예. 경제부총리의 철학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 국토부 장관은 경제부총리와 호흡을 맞춰서 예. 오히려 나서지 않고 역할을 오히려 최소화하는 게 예. 더 원활하게 부동산 정책이 굴러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 출신이 국토부 장관을 맡으면 자칫 잘못하면 아.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치사를 하고 싶어 하거나 약간의 과장된 정책을 과잉 정책을 펼 수도 있다. 그 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 말씀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인 출신 국토부 장관이 나왔죠. 그리고 다른 장관도 있었는데 국토부 장관들이 참 어려운 자리였어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분들 지금 정치적 입지가요. 자, 원희룡 후보자 먼저 청문회 과정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